동안 별일 없으셨죠? 네. 아니, 방금 진도를 확인해 보니까요. 오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재로서는 119페이지요. 학습 목표가 538번째네요. 제가 우리 수업을 전체로 안 들여다보는데요. 위에 어디 네이버에 우리 수업이 떠 있길래 제가 들여다봤는데 글씨가 엉망이더만 김종혁. 글씨를 엉망으로 쓰고 있더만요. 예. 지금 우리 책에 이게 미칠급자를 쓰라고 하면 이걸 한약으로 쓰신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물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겠죠. 이걸 한약으로 쓴다 이걸 이렇게요. 이렇게 써놓고 나서 이걸 한약 쓰고 이렇게 쓰신 분 있다. 이제 하나, 둘, 3액으로 쓰나요? 뭐 나만 알아보기 위해서 쓴다고 했지만 이렇게 써야 되겠지만은 아이들을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은 잘 써줘야겠죠. 하나, 둘, 셋, 넷으로 이렇게 4액으로 미칠급자. 고문자가 이 글자를 이해하면 고문자를 알아야 되는데 고문자가 사람이 있고요. 그 앞에 선 사람 또는 위에 선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없겠지만요. 앞에 선 사람을 뒤에서 이렇게 손이 타고 미치는 모양이에요. 이게 뭐 옛날이나 오늘날이나요. 저만 머리 깎은 게 아니고 우리 선생님도 머리 깎았는데 깔끔해 보이니? 예. 감사합니다.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뭐 쫓고 쫓기는 자들이 있기는 마찬가지일 텐데요. 바로 그런 상황이죠. 앞선 사람을 뒤에서 쫓아가서 손으로 붙잡으려는 상황이에요. 이게 소전에서요. 소전에서 진시황이와 중국을 통일하고 나서 문자 통일도 했는데요. 이사회 건너에서는 그 소전에서 아마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있고 손이 이렇게 강조된 상태에서 이렇게 표현됐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됐을걸요. 오래간만에 또 소전을 생각하면서 그래요. 이 머리에서 팔로 이어진 이 팔을 갖다가 이렇게 엄청 강조했죠. 이렇게. 근데 그것이 이제 오늘날이 차용으로 정리가 된 거예요. 요 글자가 쓰여지는 글자가 뭐 등급급자라든지 이제 다른 글자가 없었어요. 등급급자라든지 또는 물기를 급자라든지 급수공도 뭐 할 때 쓴 글자, 초동급부 뭐 할 때 쓴 글자죠. 또는 거도몰급자, 티급주의 뭐 할 때 쓴 글자예요. 전부 다 급이잖니. 뭐 흙으로 마실급자도 있지만 물론 이렇게 가지고 쓰는 마실급자죠. 또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쓰이는 글자도 급이죠. 이거 또 급이에요. 급인데 마음이 급하다고 해서 급할급자인데 오늘날 급할급자를 어떻게 써요? 첫 번째 핵과 두 번째 핵을 이렇게 표현하고 손의 형태예요. 요 손의 형태를 갖다 이렇게 표현된 형태를 또자 형태로 쓰이지만 이렇게 반듯반듯 이렇게도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쓴 이 글자가 미칠급자예요. 미칠급자. 미칠급자 변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마음십자 내냐 마음십자를 이렇게 붙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익히 쓰이는 미칠급자도 본자가 바로 이 글자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본자가 미칠급자가 의미 역할을 하면서 마음이 급하다고 해서 급할급자. 근데 다른 글자들 보면 좌우로 이렇게 쓰이고 있잖아요. 좌우. 근데 이건 상하로 쓰이고 있잖아요. 그 아무래도 방교자 형태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잖아요. 그게 깡통 찌그러뜨지 눌러서 쓰다 보니까 이런 장이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들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제가 지금 이걸 설명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이거 앞에서 한번 했거든요. 이걸 이렇게 쓰지 말아야 될 글자인 이런 글자도 서예하신 분들이 이렇게 쓰신 분들 있다니까요.
가풀보자 알일보자를 갖다가 의외로 많아요. 이게 이렇게 쓴 걸 보면 참 그래서 서예신 분들이 아 한자를 제대로 비워야 되는구나 그렇게 판단하는데 저 나라에서 옛날 지금은 국정원이라고 하는가요? 정번 국력이다 뭐 이렇게 모토를 거기 옛날에 안기부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모토를 제가 정번 국력이다 그런 식의 글을 이렇게 바윗돌에다가 새겨가지고 그 기관원 앞에다가 이렇게 딱 폈는데 거기 보자를 이렇게 써놨어요. 나라야 정부 기관. 그러니까 한심스러운데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여기 요글자는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요. 반드시 써야 돼요. 의도적으로라도 신경 써서라도 반드시 내서야 돼요. 이렇게 삐쳐 쓰면 안 돼요. 여기서처럼 반드시 내서요. 이렇게 써요. 근데 요글자예요. 요글자. 그러니까 오른쪽에 쓰인 요글자가 그래서 요글자고 요글자를 구분하라는 얘기인데 요글자는 옛날 글자를 보면은 이렇게 무릎이 꿇쳐진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이것도 사람이지만 여기는 그냥 무릎이 꿇어앉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위에서 손이 이렇게 보드마크가 날아다니는데 이 사람이 굴복은 사람이에요. 굴복은 사람. 굴복은 사람은 손으로 내리 눌러서 다스리는 상황이에요. 다스려서 일을 하기 시킨다고 해서 일할 복자라고도 하고 다스릴 복자라고도 해요. 다스릴 복자. 이 요글자는 소전에서요. 이 글자는 소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팔이 강조됐잖아요. 요글자는 소전에서 이렇게 사람의 형태를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사람 머리 부분이겠죠. 이렇게요.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뭐예요? 다리가 강조했잖아요. 이거 반대로 이게가 손 팔이죠. 이게 그리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형태가 후대에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렇게. 요 형태가 이렇게 바뀌고 다리 부분이 위까지 연결되면서 이렇게 표현되고 손의 형태가. 그래서 요것은 미칠급, 요것은 다스릴 복 또는 일할 복. 책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요. 후대로 해서 다스리는데 다스리는 대상이 좀 포함돼가지고 나중에 설명했지만 분화돼서 이 글자하고도 관련 있는 글자예요. 그래서 이 글자도 어떻게 돼요? 반드시 내려 써줘야 돼요. 이거 반드시 내려 써줘야 되는데 이 글자도 반드시 내려 쓰는 것처럼 이 두 글자예요. 이건 복이고 이것은 입성대 기역자를 탈라서 보가 되는 거죠. 다스릴 복자가 보가 되는 거죠. 이참에요. 이참에 미칠급자를 하고 있는데 미칠급자뿐만 아니라 이 다스릴 복, 일할 복자 또 알아가지고 이렇게 해요. 일할 복자, 다스릴 복자를 써야 될 글자는 일할 복자, 다스릴 복자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미칠급자를 써야 될 글자들은 미칠급자를 이렇게 쓰고 이런 식으로 잘 구분해야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미칠급자예요. 이 정도 설명하면 우리 선생님들이 충분히 이해했다 보고요. 지금 공야장의 12장이 신출한자를 했는데 공야장 12장의 신출한자는 미칠급자 뿐이네요. 그래서 막바로 문장 풀이를 할 수 있는데요. 그 문장에 있는 한자들은 앞에서 다 설명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요. 지금 미칠급자까지 포함해가지고요. 그 12장의 문장을 그냥 간단히 읽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는 저 자학 쪽에 치중을 하기로 했죠. 자공이 말했어요. 공제체자죠. 자공이 말했다. 저는 남이 저에게 가함을 바라지 않으니 저 또한 남에게 가함이 없고자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공자께서 말했어요. 자공의 이름이 사죠. 사야 내가 미칠 바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자공이 김종혁이 자공 갖고 맞고 열심히 자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공야장편 제13장에 신출한자를 살펴보는데요. 글장자가 나오네요.
아마 지금 학습 목표인 번호가 나중에 우리 선생님들이요, 우리가 동영상을 찍고 있고 또 동영상을 통해서 복습할 수 있고 그러는데 그럴 때 도움이 될 거예요. 이 학습 목표 적용한 것이. 이 글자를 소전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이런 식으로 소전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이게 저도 고문자예요. 고문자 각골문이나 금문이나 또는 소전을 고문자라고 보자니 이 교육 현장에서 이 고문자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 우리가 한자 선생으로서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수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보는데 저 또한 30년, 35년 전이요. 30년, 35년 전에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고문자.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자료 봐가면서 이렇게 수업 시간이에요. 자료 봐가면서 이렇게 번따서 이렇게 그리고 했는데 이제 그리고 책 쓰고 뭐 그러면서 이제 안 보고도 할 수 있는 글자들이 많았는데 아직도 봐야 될 글자들은 보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다들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도 교육 현장에서요 한자를 할 때 고문자 모르는 거 이렇게 봐가면서 이렇게 그려보고 그러면 나중에는 안 보고도 그리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자, 각골문이나 금문보다 소전으로 표현했는데 소전에서는 요 글자를 보고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이렇게요. 요것과 요것으로 이렇게 표현된 글자가 실질적으로 있어. 소전에. 그게 뭐예요? 그렇죠. 우리 지현옥 선생님 할증 대단하게요. 그리고 열십자오고 그래놓고 열십자는 뭐 수의 끝이라고 하는데 소리의 끝 이건 음악의 의미예요. 음악의 끝과 관련됐다고 얘기하면서 뭐 뜻을 풀이했는데 이게 진짜 경강부에 섞인 설명이라는 게 소전보다 이전의 자예요. 그 가운데 금문의 자행에 이게 금문의 자행이에요. 이게 문신 도구예요. 문신 새기는 도구. 이런 식으로. 금문은 세부치에서 세부치 같은데 새겨진 물론 금성문이라고도 하지만 이제 그냥 줄여서 그냥 돌석자 빼고요. 금문인데 세부치에다가 글자를 새겨놓고 그걸 갖다가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먹물 같은 걸 갖다가 이렇게 했고 그때 부분을 닦아놓고 딱 찍어내니까 이렇게 해요. 이게 먹물 같은 것을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에요. 세부치 표면 속에 들어가 있는 글씨체를 박아내니까. 근데 여기서 요 형태를 없애고 나면은 그것이 이제 나중에 소전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상황인데 그것이 바로 매울신자니 매울신자? 이게 소리음자와 전혀 상관없어요. 이게 매울신자. 이거 고문자에는 매울신자 형태가 달라붙어 있지 소리음자가 안 달라붙었어요. 소리음자는 입과 혀 관련된 글자이니까 입과 혀에서 혀다가 뭐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혀다는 켜다의 원말인데 오늘날 우리가 바이올을 켜다, 토끼를 켜다 할 때 켜다가 혀다에서 온 말인데 거기서 그 말 관련된 게 혀예요. 혀라는 게 움직여야 돼요. 밥을 먹을 때 혀의 역할이 두 개가 중요한 역할이 뭐예요? 음식을 골고루 씹는데 그리고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데 그 발음을 정확히 하고 음식을 골고루 씹으려면 혀가 움직여야 돼. 이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움직임을 나타내야 되는데 문자에서는 움직임을 나타내려면 선이나 절밖에 없어요. 선으로 이렇게 펴는 거 이렇게. 그것이 이제 허전하면서 가액된 핵이 추가되면서 이렇게 되고 거기서 나온 글자가 말씀 글자고 입속에 소리가 담겼음을 나타내는 글자가 소리음자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소리음자. 이거 많이 했잖아요. 우리 선생님들 뭐 귀에 익히도록 했어요. 근데 그런 형태가 고문자에서 전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건 매우신자지. 그리고 요 형태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이 글자를 요 형태를 갖다가 먹물로 보기도 했어요. 문신 새길 때 먹물로 보기도 했는데 지금은 무늬로 보고 있어요. 무늬. 이게 문신으로 새겨지는 무늬 같은 걸 표현했다. 이게 이제 문신을 할 때에 살 속에 파고들으니까 찔러서 파고드니까 요 밑에까지 흙이 이제 이어진 것 뿐이에요. 이 문신을 한다는 것은 표시를 한다는 거예요. 표시를 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옛날에 노예나 또는 뭐 제수들 이런 사람들한테 표시를 한다는 건데, 표시를 갖다가 우리 저 국어사전에 찾아보면은 이렇게 된 표시가 있고요. 이렇게 된 표시가 있어요. 그 중에 뭐 어떤 표시일까요? 이것은 겉으로 드러내서 보여주는 상황이고, 이건 표를 해가지고 보여주는 상황이에요. 노예라는 표를 했잖아요. 이게 요 표시. 똑같은 표시지만은, 그냥 드러내 보여주는 것은 이 표시지만은, 어떤 걸 표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데, 표를 만드는 것은 무늬 같은 걸로 표거든. 무늬 같은 거. 이게 우리가 표시를 하다 할 때 쓸 표시는 흔히 무늬를 사용하거나 또는 글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글. 그래서 이 글자가 있죠. 표시를 하다, 무늬, 글 다 있어. 근데 이제 여기서 나타낸 글자는 이제 무늬 같은 걸 표시를 하는 거지. 이제 무늬 같은 걸. 그러다가 호대로 오면서 어떻게 돼요? 그 표시를 갖다가 무늬로 하기보다는 글로서 더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글의 뜻을 지니게 된 거예요. 여기서 정의가 된 글자가 소절에서 이렇게 쓰이다가 그것이 정의와서 이렇게 쓰이고 있는데, 이게 그래서 글이라는 뜻이에요. 글장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매월신자가 문신을 새기는 도구예요. 문신을 하는 도구. 문신을 하는 도구인데, 문신하는 도구인데 이게 누구한테 한다고 했어요? 아까 하면서 노예나 제수들한테 한다고 했잖아요. 죄인들한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허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노예도 자기가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졌고 져서 노예가 된 거란 말이에요. 전쟁터에서 내가 허물이 없으면 상대한테 죽었어요. 그래서 요 글자가 달라붙은 글자들을 보면요, 이런 글자라든지 또는 이런 글자라든지 또는 이런 글자라든지 또는 이런 글자들이 전부 다 무슨 자가 달라붙어 있냐면 매혹신자가 달라붙었죠? 네. 자, 근데 글자의 뜻이 전부 뭐냐면 다 허물이야. 허물. 이거 허물 제자, 이거 허물 곧자, 이거 허물 벽자, 이거 허물 설자예요. 이 글자가 허물 제자가 호대로 오면서 임금왕자하고 비슷하다 보니까 요 글자하고 바꿔서 쓰인 것 뿐이고, 이거 무거우다 할 때 쓰인 글자고, 이건 다 이제 다른 글자, 대벽이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중국의 오형 가운데 하나로서 큰 사람을 죽여요. 큰 허물이면, 큰 허물이 있다는 것은 죽음이거든, 사형이거든. 그래서 사형을 뜻하는 말이잖아요. 이건 이제 서자 얼자고 이런 데에서 음역하는 글자고. 다 이 글자의 뜻이 허물인 이유가 공통으로 다 매우신자가 들어가고 공통으로 다 허물이니까 허물과 관련된 글자는 갈 수 있잖아요. 그 허물이 있는 사람한테 문신을 새긴 도구란 말이에요. 이게. 그럼 근데 왜 맵다는 뜻이 됐다고 했어요? 이 허물이 있는 사람, 문신이 새겨진 사람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고통스럽다, 괴롭다 이런 뜻이 있어요. 괴로운 것이 고통스럽다는 거 아니에요? 고통스럽다의 통자가 아플 통자인데 감각 가운데 통각이라는 것과 관련된 것이 뭐예요? 통각과 관련된 것이 매운맛이에요. 매운맛. 매운 것이 미각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통각이라고 했잖아요. 캡사이신 많은 매운 걸 먹어요. 그러면 정말 고통스럽잖아요. 응? 청양고추, 도골은 청양고추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난리가 나겠어요. 물을 뒤집어 쓰고 막 하는 상황 아니야.
그래서 막과 연결되면서 이게 맵다란 뜻으로 쓰이면서 매울 쉬운 것뿐이지 사실은 죄인한테 문신을 새겨서 고통스럽게 하는 도구라고요 이게요. 그 도구로 그 무늬를 새기고 글을 새기고 하는데 그 옛날에 도둑질하다가 걸리면 이마에다가 경영을 하는데요. 검은 몫을 사용했는데 그걸 경영이라고 이제 그렇게 들은 거예요. 이 경을 친다 이 경이요. 이 경영을 해가는데 도둑질하다 걸리면은 이마에다가 홈칠로자 쓰는 거예요. 홈칠로자 이마에다가 우리 저 드라마에서 춘호에서 도망가니까 얼굴에다가 노예노자 썼잖아. 산에는 노예노자 써서 여자는 계집종비자를 쓰고 여동비자를 쓰고 춘호에서 자 그런 상황이요. 저 17세기 미국에서요 청교도들이 그렇죠 좋은 곳이요 호손인가 뭐 호돈인가 뭐 해가지고요 그 간통을 상징하는 이런 글씨를 갖다가 써서 걸게 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상황이요 그런 상황. 자 글장자 이해가 됐죠? 자 그런데 이 글자는 다른 글자 구성에 도우면서 음해역하는 글자가 있어요. 음해역하는 글자가 있는데 그 음해역하는데 막을 장자가 있어요. 장애물 뭐 할 때 쓰는 장자. 장은 이게 그러니까 막을 장자에 장이 이 글자가 음역하죠. 막다는 뜻의 영향을 준 글자가 뭐이냐 이거예요. 평평한 데에 막고 있는 것이 뭐예요? 평평한 길에서 막고 있는 것. 언덕이 언덕. 그 언덕을 나타내는 한 부숫자가 언덕부자고 이 글자가 다른 글자가 붙을 때는 변형이 되죠. 네. 뭘로 변형인데요? 자살투. 그렇죠. 자부방. 죄송합니다. 자부방. 언덕부자 얘기했잖아. 언덕부자가 이렇게 된 언덕부자 이걸 갖고 그거 갈라피는 거 이 글자잖아요. 한자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부숫자 확실히 다른 거 몰라도 부숫자는 확실히 해야 돼요. 정신 차려서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글자를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글자. 자부방을. 아 우리가 실질적으로 막을 방자도 모방자가 음의 역할을 하면서 막다른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무슨 자가 달라붙었어요? 내냐 같은 글자 달라붙었잖아. 네. 장애물을 떼서 막을 해자도 마찬가지잖아요. 막을 해자 어떻게 써야 돼? 아니 그건 가만히 있어봐. 그건 다른 돌석자를 써야 되는구나. 그건 아니고요. 그러면요. 돌뿌리가 길을 막는 상황이고요. 막을 격자. 막을 격자도 마찬가지로 사익들격 막을 격자도 내냐 이것도 오지병격 또는 손역격이라는 글자인데 그 격이 되면서 이 글자에서 격차 뭐 할 때 쓰는 격자 아니에요. 이런 글자들이 다 막다의 뜻이 다 뭐예요? 언덕부자가 변화된 자구방을 쓰고 있잖아요. 이게 기본이요 기본. 부숫자 하는 사람 한자 가르치려면 부숫자를 확실히 해놔야 돼요. 부숫자 214글자만 확실히 해놓으면 대한민국 어디 가서도 남한테 뒤지지 않는 한자 선생 될 수 있어요. 글자 자체가 자음자다. 저 오른쪽의 글자도 이 글자도 막을 장자, 막을 격자, 막을 방자 썼지만 오른쪽의 글자도 다 부숫자잖아요 지금. 이 글자도 내냐 부숫자 실화 신자를 바탕으로 매우 신자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잖아 지금. 그렇잖아요? 부숫자를 확실히 해야 될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선생님들 부숫자에 대한 소양이 다 같이 굴러가는데 깜짝 놀래. 이게 왜 언덕부자에 변형된 글자가 뭐냐고 물을 때 대답을 못 주실까? 네, 갑자기 언덕이라는. 딴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집중력만 갖고. 자, 그러지 말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장자로 쓰여진 글자로서 반쪽 홀장자가 있어요. 반쪽 홀장자. 반쪽 홀장자. 요 글자를 알아야 되면은 우리 선생님도 알걸요? 요 반쪽 홀장자가 반쪽 홀이 되기 위해서 무슨 자가 달라붙어야 돼? 홀. 홀이 뭐예요? 벼슬아치들이 상징물이야. 벼슬아치들이 임금 앞에서 들고 서 있을 때 들고 있는 의식 같은 걸 행할 때 들고 있는 상징인데 이게 이렇게 홀이라는 게 길다랗게 생겨가지고 여기다가 임금 앞에서 아릴 때에 여기다가 아릴 말도 써놓고 뭐 하는 건데 이게 이 홀이 뭘 변형시킨 것인 줄 알아요? 예? 뭐를 변형시켜 놓은 물건이야 이게? 도끼가 권위의 상징물이잖아. 선비사자가 도끼 형상에서 나왔잖아요.
이 선비와 관련된 물건이 도끼잖아요. 지금 이게 임금 옆에 이게 옛날에 고대 유적지에서 이런 형태 옥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모양이 이런 모양이 나왔어. 이걸 뭘로 봐야 되냐 이거예요. 이거 도끼로 봐야 돼요. 근데 만약에 물건이 이렇게 해가지고 옥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기는 뼈 쪼고 여기는 뼈 쪼고 여기는 뭉쳐고 이렇게 해요. 이게 뭐 이렇게 이렇게 이 두께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는 뼈 쪼고 이건 도끼로 봐야 되고 이건 홀로 보는 거예요. 도끼라는 건 뭘 자유주의한데 끝이 뾰족해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이거 도끼로 봐야 되고 모양이 거의 전면에서 뭐 똑같아요 지금. 근데 여기서는 이거 뾰족한 부위가 없어. 뾰족한 부위가 없어 이렇게. 그러면 이것은 홀로 봐야 된다고. 모양이 비슷해 보여도. 그러니까 도끼가 홀로 바뀐 거야. 도끼가 권위상징물이잖아요. 근데 이걸 옥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옥으로 만드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홀, 그래서 우리가 홀을 뜻하는 글자가 뭐예요? 우리가 홀을 뜻하는 글자로 가장 많이 쓰는 게 홀글자잖아요. 그러죠? 홀글자를 이렇게도 쓰지만 여기다 구속자를 붙여서 이렇게도 쓰잖아요. 이렇게요. 같은 글자예요. 구속자 원래 형태를 붙여서 홀글자란 말이에요. 여기 구속자 붙이는 때 여기도 구속자를 붙여야죠. 이렇게. 그리고 이 글자를 알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지식이라면은 남이 어떤 사람이 아는 지인이 아들을 낳았어, 딸을 낳았어. 그걸 축하하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그 정도는 알아야 돼. 교육자라면은 가지고 놀아. 이게 아들을 낳는 기쁨이 뭐냐면 이게 가지고 논다 이거예요. 응. 그렇죠. 농장 지경이에요. 지경. 경사. 그걸 지켜보는 경사가 생겼다 그래서 농장 지경. 이게 아들을 낳는 기쁨을 갖다 표현한 말이에요. 농장 지경. 이게 시험에 나와요. 이거. 우리나라의 9급 시험이 아니라 그보다 한 단계 높아 한 7급 시험 정도에 나오는 거야. 직장의 상사가 아들을 낳았어. 아이고 농장 지경의 기쁨이 생기셨네요. 이렇게 할 수 그럴 때 써먹을 수 있는 말이야. 그때 장자이 그때 장자. 이 반대말이 농와지경이요. 농와지경. 농와지경. 이거 딸을 낳는 기쁨을 갖다 표현한 말이야. 이 글자가 무슨 자예요? 기와가 자죠? 근데 기와는 구워서 만든 거잖아요. 옛날 사람들이 구워서 지붕에 기와장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잖아요. 밖으로 또 구워서 만드는데 기와가 구워서 만든 물건 가운데 가장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글자가 구워서 만든 물건을 대표하잖아요. 그래서 이 글자가 쓰이는데 이 글자 자체가 기와라는 뜻 외에 그렇죠. 실패라는 뜻도 있고 질그릇이라는 뜻도 있고 막 그래요. 실질적으로. 안타산 찾아보면은 사람들이 와를 가지고 노는 걸 지켜보는 경사가 생겼다고 해서 이걸 기왓장으로 기왓조각 우리 어려서 손금 노리는 거 보면은 기왓장 깨진 데다가 뭐 엄마 놀이 한다고 집아이들이 뭐 음식 같은 거 이렇게 뭐 모래 같은 거 올려놓고 밥이라고 오고 막 그러잖아. 기왓조각에다가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가지고 기왓조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어떤 책에는 질그릇이라고 돼 있는데 질그릇도 아니에요. 그 실패야 실패. 왜 이게 실패가 되냐면요. 보세요.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있죠. 자식이 부귀영화를 누리길 바래요. 그런데 이제 왕 다음으로 그 자식이 내가 왕이면 내 자식도 왕이 될 수 있는데 왕이 아닌 이상 가장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왕과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벼슬르는 사람이에요. 벼슬. 녹을 먹는 사람. 벼슬르는 사람이 녹을 먹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녹이 먹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식이. 그런데 녹이 먹는데 이게 홀이라는 게 아까 뭐였어요? 벼슬아치들이 상징물이라고 했잖아요. 그이가 이제 온전치 않은 반쪽을 주어서 이제 가지고 오래서 놀게 해요.
그리고 여자는 어떻게 돼요? 이게 다른 농화지경인데 여자는 어떻게 돼요? 옛날에는 남자 중심의 사회가 됐잖아요. 한자 청동기 시가 되면서 부계 중심의 사회가 되잖아요. 우리 속담에 여자 팔자 뒤응박 신세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뒤응박이 뭐를 담냐 했더니 뒤응박의 가치가 달라져. 뒤응박이 뭐를 담냐 그 소염을 담으면 그 염을 그릇이 되는 거이고 쌀을 담으면 쌀 그릇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 팔자 뒤응박인데 그게 여자 팔자의 뒤응박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남편이야 남편. 남편이 삼정승 반열에 있으면은 여자가 정경부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대접을 받으면서 부인이란 말 자체가 높인 말이야 사실은. 근데 내가 팔자가 좋으려면 녹을 받는 사람이 만나야 돼. 이게 반쪽을 가지고 녹을 받는 사람. 그 남편이 녹을 받아와요. 근데 녹이라는 것이 있죠. 쌀만 받는 게 아니에요. 옷감도 받아. 옷감도 받아요. 그 옷감을 받아가지고 적어도 자기 남편 자식의 옷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반쪽을 어려서요. 벼슬아치가 되라고 호를 줬으면은 아이는 뭐예요? 옷감을 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라고 해서 뭘 줘야 돼? 옷감 관련된 실패를 줘야 된다는 거 실패. 그 실패예요. 그 실패. 이게 글자 하나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데 지금 하고 있어요. 조금 더 컨디션이 나아졌다는 얘기예요. 지금 사실. 그 다음에 밝을 창자에 표창장 할 때 쓴 글자인데 창으로도 써요. 창. 이 글자가 창으로도 바뀌면서 밖에 빛난다 이거예요. 밖에 빛난다는데 빛날 빛자에 이 털삼자 달라붙은 것처럼 이게 이 장식되어지는 특관이 있어요. 밖에 빛나도록 장식하는 거예요. 털삼자가 달라붙은 장식된 뜻과 관련된다고 했어요. 표창장 할 때 쓰는 장자예요. 자, 이런 데 쓰여진 글자 글장자라는 걸 알고 있어요. 자, 그 다음 글자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별글자는 선풍성자예요. 상품성자는 신방변호고요. 날생자가 합쳐져 있죠. 기억하는 바로는요. 날생자는 이미 앞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배웠는데 이제 이 글자가 나왔어요. 이 글자 자체만 이제 설명을 드려보는데 설명들은 또 날씨인데 다시 설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이 글자는 마음심자로 바뀐 글자고 마음심자는 심장부에서 나온 글자 아니요? 그걸 간략화 시키면서 그대로 오면서 이런 형태가 나타났죠. 심자가 바뀌기 때문에 심인데 이 글자가 뭐 하나를 한자 이런 글자, 뜻정자 이런 글자에서처럼 단독자로 쓰지 않고 글자 곁에 붙은다고 해서 겹방자를 쓰면서 왼쪽이 쓰이기 때문에 왼쪽은 위치에 따른 명칭이죠. 신방변이라고 부르죠. 날생자도 어디 가서 아이들한테 제대로 설명을 하면은 사실은 본자를 들어서 설명해 주는 게 좋아요. 날생자도 그냥 설명하지 말고 본자. 본자가 어떻게 쓰이냐면 이렇게 쓰여요. 이렇게. 본자. 이렇게 쓰이는 글자인데 요 글자를 분석해 보면 요 글자하고 요 글자 두 개가 합쳐진 글자예요. 자, 이 글자 무슨 자예요? 무슨 자 알아라고 했죠 제대로? 그렇죠. 썩날철자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뭐 그것까지 신경을 쓰지 않겠지만 또 쓸 필요도 없겠지만은 그래도 지금 동영상을 찍으니까 목소리가 들어가잖아요. 내 목소리를 남기는 것도 나쁠 것이 없죠. 그 초목의 싹이 이렇게 본잎이 있고 떡잎이 이렇게 이게 본잎이에요. 본잎. 그럼 양쪽이 떡잎이요. 본잎이 완전히 자라면 이제 떡잎이 나중에 떨어지는 상황인데 이 쌍떡잎을 갖다 피해서 쌍떡잎 심을 이걸 갖다 이렇게 반드시 증명시키는 거예요. 학교 다니면서 본잎이나 떡잎이나 이런 것들도 다 학교에서 배워요. 사실은 그걸 우리가 지금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배우는 것들 이게 본잎이네 떡잎이네 이런 것들 다 가르쳐주거든. 이것도 학습 요소야 사실은. 그 왼손자자하고 구분을 잘하라고 했어요. 왼손에서 나온 글자.
왼손에서 여기서 정의화된 글자가 바로 글자 이게 사전에서조차 쌍날 철자하고 왼손 자체를 구분하지 못하고 써놓은 사전이 있어 우리나라에. 근데 그걸 갖다가 한자 선생님들이 그걸 잘못된 걸 그대로 본따가지고 그대로 옮겨 또. 그래가지고 한자 책에도 보면 또 엉터리들이 많아 또. 이게 연구를 해본 상황이라고 구분이 확실히 있는데 연구를 하고 그냥 베끼기만 하니까 그런 거야. 근데 대부분의 한자 선생님들 우리는 대부분의 한자 선생님들이 그런 사람들이거든. 보고 외워가지고 먼저 보고 외운 것뿐이 지나지 않아. 먼저 공부를 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있는 자료 먼저 보는 것이 지나지 않을 뿐이야. 먼저 봐서 먼저 아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가르친다고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런 사람들 다 퇴출이 돼야 돼. 저 네이버 이런 동영상 들어가서 보면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그 뭐 먼저 아는 것뿐이지 뭐 특별하고 대단한 지식이라고 그걸 떠들고 있는지. 그래서 왼손 작자하고 구분을 잘 해줘야 돼 이게. 사전 잘못된 사전 그대로 답습하지 말고 이거 흑독자예요. 이 땅에서 이거 원래는 이렇게 표현돼. 이게 초목성이 나는 게 아니고 땅 덩어리 형태에서 나온 글자. 이게 여기 저 그릇 같은 걸 말하기 위해서 뭉쳐놓은 흙덩이에요. 흙덩이. 거기서 나온 글자. 이게. 어쨌든 간에 요 형태가요. 요 형태가 오늘날 이렇게 쓰이게 되는데 요것은 요렇게 표현되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요걸 표현해서 이렇게 되는데 요것이 요렇게도 쓰고 요렇게도 쓰인다는 얘기인데 제가 한자 교육에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 전각을 한번 배운 적이 많이는 아니에요. 한 3달 정도 나무에다 이렇게 파내는 거예요. 글씨 파내는 거. 요거 그거 해보면 이거 금방 이해돼. 이게 망치로 이렇게 칼 같은 조각칼을 대고 나무에다 이렇게 파내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파는데 여기서 딱 끊어야 돼. 여기서 딱 지금 대부분 오른손잡이니까 이게 조각칼이라면은 이렇게 되고 꽁꽁꽁꽁 해가지고 여기서 끊어야 된다. 여기서 그 다음에 여기서 꽁꽁꽁꽁 쳐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꽁꽁꽁꽁꽁꽁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죠. 조각칼 해보면은. 네. 그렇지. 한꺼번에 뭐 이렇게 쳐서 어떻게 밑에서 쳐서 올라가나. 그러잖아요. 이거 판때기야. 판때기에다 이걸 조각칼로 이렇게 새기는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서 쳐서 못 올려. 이렇게 쳐서 내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쳐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끊어져. 여기서. 그거 생각하면 요 핵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어. 그 다음에 요 핵을 반대로 표현해오고 그 나머지 또 그대로 표현한 거 아니 지금. 문자도 그냥 억지로 맞이냐고 다 이치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손으로 쓴다고 할 때 이렇게 붓으로요. 옛날에 서사도가 좋지 않은 시절에 이렇게 붓으로 이거 내려가지고 올려 쓰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올려 쓰기가 흔들림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놓고 그다음에 이렇게 했던 거예요. 옛날 사람들도. 근데 그것이 반듯해진 게 이렇게 반듯해진. 그래서 오늘날처럼 이렇게 쓰이는 건데 이게 땅에서 초목이 싹이 나는 모양이기 때문에 나다의 뜻을 걸리는데 날색자 아니에요? 그 날색자가 여기서 성이 되면서 사람의 마음속에 담긴 게 성품 관련된 성품성자가 됐다 이게. 자 무슨 글자인지 알겠죠? 아니? 자 성품자에 대한 설명 여기까지 하고 그러고 나니까 또 공예전편 제13장의 신출한자를 끝내는데요.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문장만 읽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공이 말했다. 공자 제자죠. 스승님의 문장은 얻어서 들을 수 있으나 스승님의 성과 천도를 말씀하시는 것은 얻어서 들을 수 없다 그랬는데 이제 겉으로 드러난 문장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데 그 마음속에 있는 성이나 또는 심오한 천도의 의미 같은 것은 잘 얻어서 들을 수 없다 뭐 이렇게 표현한 문장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공예장 제14장에 신출한자로 넘어가도록 해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가 조렬공자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언급을 했는데요.
2007년도에 교육인적 자부에서 고시를 내렸다고 했죠. 교육용한자 1800자 가운데 잘못 쓰여진 글자들, 우리 선생님 한 분이 허무 선생님이죠. 한 번 이거 올렸더만요. 그거 다 기억나요? 이참에 동영상 보신 분들도 알게끔 한번 다 기억을 되돌면서 해볼까요? 강을강자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써라. 그 다음에 논리자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써라. 저도 지금 생각 안 들어가는 거예요. 선을 할 양자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써라. 이윤진자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써라. 금방 볼 수 있는 생각이. 장려할 정자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써라. 뭐요? 끊을 절자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써라. 예? 아 그렇죠. 토끼 토자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써라. 또요. 예? 예? 감십자가 아니고 이 누이자자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써라. 감십자는 경리한테 처벌자 아니라고 했어요. 또 예? 그렇죠. 나무 이름 몇 자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써라. 황자. 네, 화물강자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써라. 그럼 하나만 나왔네? 네, 10개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0개까지 다 왔네? 어이구, 정말로 우리 선생님들 머리도 좋으시네. 한 달 있다 물어보면 5개밖에 안 봅니다. 그래요. 그게 맞아요. 그게 정상이야. 되돌아서면 잊어버린 게 정상이에요.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거 고친다고 치면은 이것도 고쳐야 된다 그 얘기예요. 지금 제 얘기는. 이것도 이렇게 고쳐야 돼. 이렇게요. 이렇게 고치지 않는 이상 뭐가 달라요? 요걸 무릎범자로 보는 상황이야 지금. 고쳐야 될 거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런 걸 안 고친다는 것은 그 세대가리 짓을 하고 있었던 거야 지금. 응? 한자를 제대로 한 사람한테 뭘 해야 된다고요? 뭐 해야 된다고 그래요? 한자를 제대로 한 사람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자문을 그렇죠. 우리 선생님 제가 하고 싶은 말씀 주셨어요. 자문을 구해가지고 그래서 더 많은 진짜 이왕 고칠 집에 제대로 확 고쳐야지. 그냥 몇 개 글자 넣고 신용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이게 만약에 1800자 가운데 이렇게 고쳐야 될 글자들 치면요 제가 봤을 때에 한 150자? 100글자 넘어. 150자? 지금 우리 인쇄 매체를 통해서 나온 글자 잘못된 글자들. 이것도 고쳐야 돼. 이런 것도 이렇게 쓰라고 하면 안 돼. 다들 이렇게 떼서 쓰라고 해야 돼.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이해되는 바가 있어요. 글자체가 다양하다 보니까 다양성을 존중해 준다고 치면은 뭐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저렇게도 쓸 수 있다고 하지만은 근데 정확하게 쓰자는 쪽으로 가면은 고쳐야죠. 다양성보다도. 자, 요 글자를 놓고 보면 장인공자하고 무릎범자하고 마흔숫자인데 무릎범자는 이게 옛날에 도체 형상이라고 얘기하는 글자예요. 나중에 이게 무릇이라는 뜻으로 자기 뜻과 상관없는 무릇이라는 뜻의 돛을 나타내는 글자는 다시 수문자로 오는데 이게 옷감으로 만들어진 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돛범자가 이게 되잖아요. 이게요. 범선 출범을 뜻인 글자. 근데 이 글자가 그런데 이 돛과 관련된 글자가 아니라고. 이 글자 옛날 글자는 있죠. 이게 두려할 공자인데요. 우리 책에도 보면 알겠지만은 원래는 장인공자하고
마음심자로 심장모에서 마음심자로만 쓰여 있어요. 이게 이렇게 써줘야 될 글자 이게 사실 이렇게 써줘야 될 글자. 이 글자 이체자예요. 이 글자. 이 글자 이체자인데 후대로 오면서 요것이 뭐이냐면요. 이 글자 속에 요 글자가 장인자가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 마음심자가 되는데 요 글자가 요걸 간략히 시키는 글자예요. 이게요. 요걸 간략히 시키는 글자예요. 그렇죠. 잡을 글자를 간략히 시키는 글자예요. 어떻게 보면 또 빨리 날씬처럼 보이거든요. 이 빠를 신자는 이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이렇게 처리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반드시 해가지고 이렇게 처리해야 돼. 이렇게. 급히 날 신자. 그러니까 급히 날 신자를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저 날비자 생각해야 되는데 날비자가 옛날에 보면 새 대가리 부분하고 이게 목털을 이렇게 펴놓고 날개 양쪽 이 털을 이렇게 펴는데 이 형태에서 요게 진짜 없는 거지만 눈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요. 바로 여기서 머리 대가리 부분에서 목털 부분까지 이렇게 펴놓고 그 다음에 목털이 이렇게 펴놓고 나머지 획을 이렇게 처리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아니 몸체 길다는 거 이렇게 빼고요. 그 다음에 요걸 이렇게 펴놓고 그 다음에 요걸 갖다 이렇게 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새가 빨리 날아 급히 날아. 그게 급히 나니까 거기서는 이렇게만 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책들이 있는데 이거 반드시 표현해야 돼 이렇게요. 그래서 빠를 신자 같은데 신소가 나올 때 쓰는 글자. 이게 달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요것은 핵이 이렇게 꺾어진 상황이에요 지금. 요 글자가 잡을 극이라는 글자인데 옛날 글자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씨. 왜 이 사람의 형태가 그렇죠 이렇게 표현돼요. 이게 사람 머리에서 몸체에서 이렇게 다리로 이어지게 몸체에서 이렇게 이고 두 손을 이렇게 내놓으세요. 여기 손가락 우리 또자 그 형태 이렇게 두 손을 내면서 뭔가를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포즈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두 손을 내밀어서. 근데 한자에서 손가락 많은 것은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그 여기 손이요 여기 손 이렇게 두 손. 이것이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호대로면서 이거 몸체하고 이어지면서 이렇게 펴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펴는 거예요 지금. 손길이 이렇게 이어져서 이렇게 편이 되고, 예, 굽어진 머리까지 이렇게 표현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된 거니까. 그래서 이루어진 글자가 잡을 극자인데 그 잡을 극자를 간략히 해놓은 글자라니까 이게요. 이 잡을 극자인데 잡아서 뭔가를 묶으려고 하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잡아서 뭘 묶으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쓴 글자가 이게 공자가 그대로 음역하면서요. 요 두 개가 합쳐진 글자죠. 이게 잡을 극자인데 뭔가를 이렇게 자기 앞으로 끌어안아가지고 그걸 묶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끌어안을 공자예요. 끌어안을 공자인데 안아서 묶으려고 하기 때문에 묶을 때 뭘 사용하냐면 가죽을 사용해요. 그래서 거기서 분화돼 나온 글자가 바로 이 글자. 묶을 공자. 묶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게 지금 뭔가 물건을 갖다가 끌어안고 이렇게 보따리 같은 거 묶는 상황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제 옛날 사람들이 묶을 때 가죽 같은 걸 이용하기 때문에 가죽 액자를 써서 이 묶을 공자인데 이게 두 개가 서로 위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근데 둘이 공자가 후대로 오면서 요 글자하고 요 글자만 쓰다가 음역할자를 요 글자로 바꾼 거야 지금. 안을 공자로. 그래서 그 공자가 음역하면서 마음속으로 두려워한다고 해서 두려워 공자가 된 거라고요. 장인 공자, 장인이 사는 도구 관련돼서 이루어진 글자라고 앞에서 많이 얘기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루어진 두려울 공자 기억을 제대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마찬가지로 공회장편 17장도예요. 요걸 짜놓으면 신출한 자리 이게 이런 패턴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이어지겠죠. 앞에서 설명 글자들이 많기 때문에요. 자 14장의 문장 풀이를 해보는데 자료는 들음이 있으나 아직 능히 행하지 못했으면 오직 또 들을까 두려워했다 이거죠. 자 그런 문장이고 뒷장을 넘겨보면은 막바로 신초등자 없이 막바로 문장 풀이가 들어가야 되네요. 공회장편 제15장 그것도 읽고 넘어왔죠. 자공이 물어말했어요. 공문자는 무엇으로서 문이라 이르렀습니까? 그런데 이 문장 뒤로부터는 대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여기 저 공문자가 춘추시대 때 위나라 대부예요. 그 당시에 세상 그 춘추시대 때에 잘 널리 알려진 대부들과 관련된 이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문자가 꽤나 이름을 알렸던 사람인가 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공이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한테 물었겠죠. 공문자가 무엇 때문에 시호를 문이라고 했냐 그러니까 이제 죽은 뒤에 추궁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척을 기리기 위해서요. 시호가 작게서 말씀해서 총명하고 배우기 좋아하며 아래에 묻기를 조려야 된다. 여기서 불치하문이란 말이 나왔네. 불치하문 사자성어로서 기억을 해줘야 돼요. 이로써 문이라 이런 것이 나는데 배우기 좋아하기 때문에 문이라고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불치하면 기억하시고요. 이건 사자성어로도 쓰인다고 했어요. 아래에 묻기를 갖다가 부끄러워하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관련된 말이 뭐예요? 경당문노 이런 것들이에요. 황희정성이 경당문노, 박가리는 것을 갖다가 마땅히 박가리는 것을 마땅히 누구한테 물어요? 아랫사람인 하문 노비한테 물어요. 노비한테. 황희정성이 황희정성 영의정을 18년 동안인가 했던 황희정성도 박가리는 아래 노비한테 물어봤다 이거예요. 그 아래 노비한테 물어본 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 좀 쉬었다 가시죠. 그래 벌써 이것이 끝났어요? 쉬는 시간 갖게 해버리네. 몇인데? 시계.